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뵌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되게 긴장되네요. 저는 두물머리의 박지수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스칼라와 디오로 쉽고 안전한 동시성 프로그래밍이란 주제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일단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떠오르세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을 때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 문법이 간결하다, 뭐 불변성의 합성, 뭐 아니면 뭐 모나드 같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얘기하지 않는 것들은 뭐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러닝 커브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 개발자 도구나 뭐 그럼 성능이 어떻게 나오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사실 되게 더럽고 복잡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리퀘스트마다 임시 파일을 만드는데 안 지웠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뭐 하드가 넘쳤다. 아니면은 내가 외부 API 아까 그 마이크로 서비스 질문도 해주셨는데 내가 의존해야 되는 외부 API가 불안정하다. 자꾸 죽어. 뭐 5번 요청하면은 한 2-3번 죽는다. 아니면은 뭐 리소스 하나를 여러 개가 이제 동시에 쓰는데 걔의 상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제 공유하기, 안전하게 공유하기 쉽지 않다. 아니면 병렬 처리 같은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들고 온 언어는 스칼라고요. 다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스케일러블 랭귀지라는 이제 표현에서 온 거고 OP와 LP를 섞어 쓸 수 있는 다중 패러다임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틴 오더스키라는 교수님이 자바의 제네릭을 처음에 설계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래도 자바 가지고는 나의 비전을 실현할 수가 없겠다. 아예 내가 언어를 새로 만들자라고 한 거고. 제 뭐 트위터, 뭐 코세라, 사운드 클라우드, 뭐 링크드인 같은 유명한 회사에서 쓰면서 많이 트랙션을 얻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물머리나 데브 시스터즈, 여러분 쿠키런 킹덤 서버가 이제 스칼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오를 실제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보여드리면은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일단 엄청 뼛속까지 객체 지향 언어고요. 자바보다 더 이제 심지어 인트 같은 프리미티브 타입도 스칼라에서는 다 클래스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는 뭐 플러스 같은 것도 오퍼레이터가 문법 요소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클래스에 달려있는 메소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함수형 언어고요. 이건 이제 알고리즘 문제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퀸 문제를 이제 스칼라로 구현한 버전인데 저기 이제 세이프 함수 빼고는 주권이 돼 있죠.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함수형과 객체 지향을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패턴 매칭 문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예를 들면 저 디스카운트 폴리시라는 타입이 뭐 퍼센트와 픽스드라는 두 가지의 베리언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할인율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인데 그거는 이제 디스카운트 폴리시라는 타입에 붙어 있는 메소드 형태로 그냥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적 타입 언어다 보니까 타입 안정성이 확보가 됐고 이제 메타 프로그래밍 기능이 좀 충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eoJSON이라는 JSON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저 유저 클래스를 JSON으로 시리얼라이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 이렇게 지금 저기 뭐 보시면은 뭐 implicit value가 뭐 없다. JSON 코덱이라는 거를 뭐 이제 넣어주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스칼라 3 문법인데 이런 식으로 JSON 코덱을 이 타입에 대해서 내가 유도해서 쓰고 싶다 명시를 해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이제 JVM 위에서 원래 개발이 됐지만 다양한 실행 환경에서도 돌아가는데요. 자바스크립트로도 컴파일이 되고 아예 네이티브 코드로도 됩니다. 자바 이제 GraalVM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지만 뭐 네이티브 이미지로도 뽑을 수 있고 그거랑 별개로 스칼라 네이티브라는 별개의 이제
백엔드가 있어가지고 C 스타일의 뭐 구조체 같은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C API랑 이제 상호 호환도 되고요. 근데 스칼라의 이제 현재는 그렇게까지 밝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좀 잘 나가는 이제 뜻하다가 뭔가 자바보다 문법이 좀 낫다. 이건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코틀린 같은 언어들한테 많이 잡아먹힌 상황이고요. 특히 안드로이드 지원을 포기하면서 좀 점유율을 꽤 잃었고요. 그리고 또 스칼라의 어떤 문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하스켈처럼 아예 빡센 함수형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하스켈 스타일로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스쿨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이제 스칼라의 특징을 가지고 뭔가 만족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힌들리 빌너 타입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로컬 타입 추론을 쓰니까 왜 이게 타입 추론이 안 되냐, 언어가 썩었네, 상속은 왜 있냐, 서브 타이핑은 왜 있냐. 이제 하지만 이제 2022년 오면서는 이제 많이 특히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언어의 좀 모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칼라 3가 발표되면서 좀 문법적으로 이제 이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했고 또 스칼라 센터라는 단체나 이제 저런 이제 벌주스랩, 자이버지, 타임레벨 같은 어떤 단체나 회사들 중심으로 좀 해커송 같은 것도 자주 열고 아니면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툴들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스칼라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캐스티 같은 툴은 스칼라 공식 툴인데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스칼라 코드를 빌드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빌드 서버가 돌면서 의존성 같은 것도 다 처리를 해주고 또 스칼라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CLI 툴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그냥 바로 이렇게 빌드해가지고 파이썬 스크립트처럼 돌릴 수가 있고요. 파이썬하고는 다르게 아예 의존성에 대한 것도 파일에다가 명시를 해두면 지가 알아서 받아서 실행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스칼라 스크립팅 랭귀지로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파이썬은 별로 안 쓰고 그리고 IDE 지원도 함수형 언어들 중에서는 탑티어로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LSP 서버 구현체 메탈을 가지고 뭐 VS 코드도 되고 이맥스도 되고 빔도 되고 또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많이 쓰실 텐데 아이디어에서도 스칼라 플러그인을 되게 오래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지오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지오는 이제 스칼라 기반 좀 함수형 이펙트 시스템이고 또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칼라의 약간 스프링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야심을 가지고 생태계를 되게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오와 스칼라를 함께 썼을 때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자바 경험이나 기존의 OP 형식으로 뭔가 모듈 설계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 양쪽에 장점만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는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OP적인 면만 취하거나 FP적인 면만 취하거나 섞어 쓰려고 했을 때 뭐가 베스트 프랙티스냐 이런 게 되게 모호했었는데 그래도 역사가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FP는 이런 데이터 모델링, 그러니까 뭐 ADT, 알제브라이크 데이터 타입 같은 걸로 뭐 도메인 모델링을 이제 깔끔하게 해낸다든지 아니면 함수형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메인 스페시픽 언어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또 함수니까 아까 이제 키노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분해하고 합성하고 이런 함수의 특성들은 그대로 로컬 영역에서 잘 이용하되 제 코드를 조직화할 때는 우리가 OP에서 쓰던 방법을 그대로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메소드나 뭐 생성자 모듈 이런 것들이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OP적인 접근을 했을 때
특히 메소드 같은 거는 요즘 IDE 환경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데이터 타입에 다 치면은 바로 이제 쭉 메소드 목록 다 뜨고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꼭 이제 문서를 읽지 않아도 그냥 이 타입에는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고, 생성자나 모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완전히 함수만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는 사실 이 모듈의 경계라는 게 좀 암묵적이 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듈은 어떤 모듈에 의존하고 있고 걔네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조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퍼스트 클래스 밸류가 돼서 그 모듈들의 의존 관계를 또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코드를 이제 오거나이즈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지오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고성능 런타임입니다. 런타임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논블로킹 코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블로킹 스레드 풀 같은 걸 자기 알아서 운영을 해줘요. 그래서 이따가 또 코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내가 이거는 뭐 JDBC 연결 같은 걸 써서 블로킹 콜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되게 쉽게 그 데디케이티드 블로킹 풀에서 작업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또 지오의 기본 스케줄러 자체가 이제 작업을 실행할 때, 이 작업은 좀 스레드 블로킹 하는 것 같은데 너 다음부터는 그 블로킹 풀에서 돌아라 라고 자동으로 또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환경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다 보면 동기 코드랑 비동기 코드 섞어서 쓰게 되는데 사실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동기 코드들은 뭐 워크 스틸링 스레드 풀에서 이제 실행하고 싶고, 비동기 이제 블로킹 코드들은 좀 별도의 이제 픽스드 사이즈 스레드 풀이라든, 픽스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이제 네이티브 스레드 기반 풀에서 실행하고 싶고 이런데, 보통은 이제 실수하기가 쉽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서 제어를 해주기도 하고 손으로 이제 연결하기도 쉽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타입 안정성, 리소스 안정성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동시성에 대해서도 이제 파이버 기반의 구조화된 동시성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오늘 이거를 뭐 깊이 파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행 중인 이제 작업을 인터럽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동시성 위한 데이터 구조도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많이 써보셨을 뭐 프라미스나 큐나 세마포, 아니면은 고수준으로 갔을 때 소프트웨어 트랜잭셔널 메모리나 아니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들, 이제 되게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하다 와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저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상업적인 적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뭐 로깅이라든지 실제 환경 설정, 뭐 테스팅 모니터링 도구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아직 개발 중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도 환경 변수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WS 그 시스템 매니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이제 뭐 그런 데서 가져오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설정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로 쓸 수도 있고요. 얘한테 없으면 쟤한테서 가져오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쉽게 함수형답게 합성이 잘 되고요. 또 자바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 SLF4j 계열 로깅 프레임워크 많이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것 때문에라도 쓰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댑터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라이브러리도, 커뮤니티 라이브러리도 되게 많고요. 지오를 직접 지원하는. 그리고 러닝 커브를 좀 점진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까 OP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OP를 하면서 좀 익혔던 모듈 만드는 구조라든지 아키텍처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자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자연스러운 API 발견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소드 자동 완성이라는 게 실제로 ID 환경에서 작업을 해보면은 되게 인지적으로 부담도 줄여주고, 내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름이 비슷한 저런 게 예전부터 거슬렸는데 한번 볼까? 라고 하면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하던 걸 더 쉽게 할 수 있네. 이런 것들도 조금
내가 매뉴얼을 읽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이제 점진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드 들어가기 전에 약간 기본적인 이제 식을 알려드리면은, 일단 지오라는 거의 코어에는 이제 지오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의 프라미스나 파이썬 태스크, C샵도 태스크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 퓨처 같은 애들 이제 이런 거 다 써보셨을 텐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다른 점은 뭐 순수함 수형이기 때문에 뭐 이제 런타임이 실행을 해줘야만 돌아간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그리고 저 세 개의 타입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이제 끝에 있는 A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미스나 태스크에서의 어떤 밸류 타입, 이게 성공한다면 이 값이 나온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실패해도 별도의 타입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은민님 발표에서 보면 이제 도메인 에러 같은 애들 이더로 모델링 해가지고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저 타입 안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R이라는 거는 환경 타입인데,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따 예를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 이펙트가 실행되려면은 저 R이라는 타입 자체가 있어야 된다. 이 값이 없으면은 실행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의미이고요. 이거를 좀 관념적으로 분해해서 보면은 저 GOREA라는 타입은 R이라는 값을 받아서 이제 E나 A 중에 하나를 돌려주는 함수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O의 any IO exception byte다. 그러면은 이제 any는 스칼라에서 최상위 타입이고요. 모든 거의 슈퍼 타입이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environment에는 별거 없어도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얘는 성공하면 바이트를 줄 건데 IO exception이 날 수 있어. 뭐 파일에서 뭐 읽어오거나 그런 건가 보죠. 아니면은 뭐 커넥션이라는 타입이 필요하고 이제 SQL exception이 날 수 있고, 그 결과로 result set을 돌려주는 이펙트야 얘는. 아니면 뭐 HTTP 리퀘스트를 받아서 HTTP 실패나 뭐 success 타입을 주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스칼라의 어떤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저 R 타입에 있어서 서브 타이핑을 되게 적극적으로 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는 제가 한 개씩 있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R 타입에 이런 식으로 뭐 유저 세션이랑 HTTP 리퀘스트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타입 레벨에서 표현이 되고, 합성 타입 추론에 의해서 이제 합성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오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간단하게 아까 이제 하스켈 코드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아까 리소스 안정성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자바나 파이썬 써보신 분은 뭐 오토클로저블이나 아니면 컨텍스트 매니저 통해서 이제 이 구문이 끝나면은 반환돼야 되는 리소스들을 모델링을 해보시거나 사용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고, 일단 뭐 여러 개를 쓸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말고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얘는 나중에 해제할래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툴이 없죠.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되게 복잡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 타임에는 이 값이 있어가지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해제됐고, 뭐 이런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아니면 해제 안 시키거나, 아니면 비동기 코드에서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나마 뭐 자바, 룸이나 파이썬 이제 요즘 좀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들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편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오에서는 이제 스코프라는 데이터 타입을 리소스 관리 위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냥 스코프라는 저 트레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그냥 두 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파이널라이저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닫을 수가 있고, 그냥 그것만 있는 타입입니다. 저걸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쓰고요. 코드가 좀 보이세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acquire 그 리소스의 이름을 받아서 파일에서 이제 어떤 소스라는 데이터 타입을 돌려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읽어드린 소스를 받아서 다시 릴리즈하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조립을 하면 이 소스라는 게 나오는데 저기에 geo.acquire_release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함수 이제 리소스 획득이랑 반납 반환을 합쳐 놓으면은 저기에 이제 스코프라는 게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실행하려면 스코프가 있어야 되고요. 쓰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geo.scope드라는 이제 함수로 프로그램을 감싸주면은 저기 있던 스코프 제약 조건이 없어지고 다시 애니로 돌아왔죠. 그러면은 이제 저 이펙트가 실행될 때 알아서 파일을 이제 소스를 얻어왔다가 실행이 끝나면은 반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코프가 없이 억지로 실행하려 그러면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스코 커넥션이 필요하고 파일이 필요하다. 근데 얘네들을 이제 프로 컴프레hen션 안에서 저런 식으로 같이 쓰면은 그냥 한 스코프 얘네들이 스코프를 공유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스코프가 닫힐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스코프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지고 리소스는 생성된 역순으로 알아서 반납이 됩니다. 실제 소스 코드를 보여주려고 제가 조금 서둘렀는데 이제 이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짰던 코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가지고 데이터 소스 n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간단히 그 자리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어떤 애들은 좀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외부에서 약간 스크래핑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HTTP 그냥 콜만 해가지고는 어렵고 실제 뭐 셀레니움 뭐 그걸 띄워가지고 막 클릭을 해가면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종류의 리소스였거든요. 근데 셀레니움 하나 뜨는데 막 한참 걸리잖아요. 실제로 뭐 크롬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접속하고 막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이 작업을 안 해도 되면 차라리 아예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CPU 마침 이제 요즘 4개 뭐 하이퍼스레드 8개씩 막 있는데 돌려서 뭐하냐 병렬 처리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한 거를 좀 미니마이즈한 버전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저랑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둘 다 같은 코드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캐스티라는 거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칼라 이제 이게 조금 더 문법이 깔끔한 것 같아서 이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스칼라 CLI라는 툴로도 얘를 바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이 라이브러리 버전까지 이렇게 메이븐 저장소의 의존성을 달아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이 버전에 그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실행도 해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루트라는 데서 뭘 받아다가 이제 아니다.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얘를 돌리려면은 일단 컴피그를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컴피그 의존성이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가져와라. 이 컴피그 루트에서. 그러면은 URL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소스들이 나와서 이거를 순회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단순한 놈이면은 단순한 작업을 하고 복잡한 놈이면은 복잡한 작업을 해라. 근데 그거를 좀 병렬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4개를 동시에 실행해라.
그 다음에 결과를 저장해라. 그래서 일단은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안 돼.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빌드 툴이 돌고 네, 이런 식으로 1000개의 이제 리소스를 만들었는데 랜덤으로 제가 헤비한 애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실제로는 제가 그 작은 애들은 로깅을 안 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중간에 필요해져서 그때그때 하나씩 생기고 작업이 되고 그리고 병렬 처리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죠. 뭔가 순서가 이제 다르고 각각 이런 식으로 최대 4개만 동시에 실행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4개 쓰고 4개, 4개 그리고 끝나면은 반납도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코드를 뜯어보면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20한 6분 조금 썼네요. 네, 어디 갔어? 아, 찾았다. 예를 들면은 이제 웹드라이버는 셀레니엄을 진짜 쓰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있다고 치고 대충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걸 받아서 실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바 보이드 타입이랑 비슷한 거예요. 되게 실제 셀레니엄을 그냥 쓰는 작업이고 그리고 닫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g풀이라는 이제 오늘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런 함수형으로 어떤 리소스 풀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걸 지원하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 g풀이라는 애를 써가지고 웹드라이버 아까 쿼이어 릴리즈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웹드라이버 만들고 클로즈에서 반납해라. 그 다음에 이제 풀을 만드는데 이거 가지고 make라는 애는 이제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웹드라이버를 만들어내는 함수고 그걸로 만들되 얘는 지금 다이나믹 사이즈거든요. 0에서 최대 4개까지 그래서 시작할 때는 없다가 요청하면 그때 만들어라. 아까 이제 필요 없으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1시간 지나면은 그냥 갖다 버려라. 뭐 이런 이제 함수형 어떤 데이터 구조를 이용한 도메인 모델링 같은 거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얘네들은 뭐 그냥 짜잘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의존성 이렇게 있잖아요. 앱 컨피그도 있고 웹드라이버 풀이라는 애가 있어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설명은 굳이 안 드린 레이어라는 애를 통해서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더 친절하게 나오는데 지금 스캐스티 환경이라서 에러 메시지가 좀 잘려 나왔어요. 어쨌든 앱 컨피그 없으니까 줘라. 그 다음에 이게 매크로를 써서 알아서 이 빌드 그래프를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돌려도 그냥 알아서 잘 실행이 됐고요. 오늘은 복잡한 의존성 그래프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뭔가
실제로 복잡한 의존성 트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여기다 그냥 일자로 쭉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제 의존성 그래프를 빌드를 해줍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보자. Q&A에 시간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스칼라 이제 한국 디스코드 서버가 활발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좀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미처 자랑하지 못한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한 두어 달 전에는 지오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스칼라 서버에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웹 스터디 진행할 때 실제 러닝 커브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가지고 하는 거여가지고 실제로 막 그렇게 막 러닝 커브가 급격하게 이제 그러니까 완만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배우는 느낌은 솔직히 좀 덜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모이는 거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였다 보니까 뭐 제가 막혔을 때 들어가서 풀어드리거나 이제 이러기는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실제 투입한 시간이 총 뭐 20시간이 안 됐던 거 감안하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스터디 자체보다도 오히려 제가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약간 선발 때처럼 이제 6-7분 모아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한 반나절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용을 미리. 이제 그때는 되게 반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처음 접하시는 거여도 좀 이해하시는 것 같고, 스터디는 아닌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이스터고 갓 졸업하고 들어오신 신입 개발자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스칼라 지오로 돼 있는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하는데 어려움을 아주 안 느끼시는 건 아닌데 하여튼 하고 계십니다. 크게 막 도저히 못하겠다 뭐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오 타입으로 모델링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I/O 작업에 대한 것들만 지오로 모델링을 하고 그냥 순수한 도메인 관심사 같은 거는 아까 보여드린 알제브라익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뭐 실드 트레이시나 뭐 인원 같은 걸로 이제 뭐 이더 타입만 써가지고 모델링을 하고요. 실제로 I/O가 발생하는 것들만 지오로 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물머리에서 스칼라 지오 왜 쓰고 있는 거요? 저희는 이것만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타입스크립트 백엔드로 돌아가는 시스템도 있고 내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선 이제 저희 퀀트, 그러니까 저희는 회사 소개를 안 드렸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금융 이제 쪽이고요. 온라인 자산 관리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퀀트라고 하는 어떤 계량 이제 투자 좀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분 파이썬이나 R 같은 것도 쓰시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클로저 대신 스칼라를 선택하게 된 계기요. 일단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스칼라 쪽이 아무래도 자바의 어떤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아키텍처 구성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재활용하기에 유리하기도 하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정적 타입을 선호하는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아까 은미님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뭔가 리팩토링 할 때 특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노드.js나 이제 클로저도 잠깐 써봤었는데 동작을 바꾸려고 할 때 이거의 컨시퀀스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안 그려지고 좀 피드백 받기가 어려운 거, 그런 게 이제 정적 타입을 좀 선호하게 된 계기였고요. 코틀린 대비 스칼라의 장점이요. 그러게요. 코틀린이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이제 언어들은 사실 기존에 있던 언어를 좀
개선한 면이 크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능들이 좋기는 한데 조금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좋은 기능인데 얘네들이 어떤 철학적으로 연결돼 있던 같은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런 문법 요소들을 따로따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이제 스칼라나 지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런 스코프 모델링 한 거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아니면 코틀린도 아마 비슷한 방법을 쓸 텐데 결국은 이제 트라이분 안에서 뭔가 별도의 언어 문법적인 걸 통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도 뭐 async await 키워드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그 문제가 개발자들한테 중요한 시기에는 그게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자바에 뭐 룸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기존에 있던 뭐 async await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라면은 그 문법을 쓰는 코드랑 이제 안 쓰는 코드끼리 오히려 이제 못 섞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있고 그걸 이제 그 함수 색 문제, 그러니까 그 컬러드 펑션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3로 넘어오면서 OP랑 FP를 이제 타입 시스템 레벨에서 섞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실제로 있고요. 닷칼큘러스라고 해서 이제 그 오더스키 교수님이랑 또 어떤 분, 뭐 박사 하여튼 연구를 실제로 해서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걸 위해서 쌓아 올리다 보니까 좀 일관적인 느낌이 들어요. 언어를 쓸 때 막 임의적이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넣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기능이 저기에도 쓰이고 저기에도 쓰이고 그냥 서로 다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실용적인 면으로 보자면 방금 보여드린 지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코틀린에도 이제 뭐 에로우라고 해가지고 그 펑셔널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써보시면은 조금만 타입이 복잡해지고 이래도 엄청 코드 가독성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좀 더 순수한 함수형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코틀린 쪽에 제약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하지만 안드로이드를 한다면은 어차피 스칼라는 자바 8 이상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도 안드로이드를 꼭 해야 됐다면은 코틀린을 써야겠죠. 브랜칭 전략이요. 브랜칭 전략. 저희는 사실 프로덕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거의 이제 브랜칭 전략이랄 게 없는 연구용 코드들도 있고 일단은 저는 기플로우 이제 옹호론자는 좀 아닌 편이에요. 너무 이제 특히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기플로우 같은 거는 되게 무거운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협업하는 개발자들의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이제 되게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저희가 지오를 쓰고 있는 저희 블릴레오 앱 서버 같은 경우에는 GitHub 플로우에 조금 가까운 걸 쓰기는 하는데 요즘 만드는 거는 차라리 이제 그것도 좀 떼고 트렁크 이제 베이스드로 가려고 좀 하는 편이기는 해요. 평소에 페어 프로그램 더 많이 하고 괜히 뭐 이제 PR 리뷰한답시고 막 3, 4일씩 썩히지 말고 차라리 그냥 조금씩 만들어서 바로 올려버리자. 약간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플리시트 파라미터를 안 쓰냐고 하셨는데 안 쓰는 거는 아니고요. 네,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오 자체를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지오 내부적으로 쓰는 것들이 좀 있고 아니면은 아까 은미님 보여주신 타입 클래스 같은 경우에 스칼라에서도 타입 클래스를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 클래스 구현할 때 쓴다든지 그래서 지오 자체를 위해서 임플리시트 파라미터를 쓸 일은 많지 않지만 그냥 스칼라로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임플리시트를 쓰게 됩니다. 스칼라 3에서는 이제 그게 기분이랑 유징으로 키워드가 좀 나뉘어서 좀 더 읽기 편해지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